네, 프레스룸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개각 발표가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듣고 오겠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을 거치면서 그동안 쌓은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탄소 중립, R&D, 디지털 리드 추진 등 과학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문승욱 현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입니다. 문 후보자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 무역, 에너지 분야의 핵심 보직을 두루 여기만 실물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재임하면서 탁월한 정책 기획, 또 조정 능력을 바탕으로 시급한 산업, 경제, 사회 분야의 여러 현안들에 원만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산업구조 변화, 무역 질서의 재편,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는 산업 강국을 실현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안경덕 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입니다. 안 후보자는 노사관계와 노동정책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편,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 등을 주도하여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하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와 청년 고용 활성화 등 당면 현안은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노사와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입니다. 노 후보자는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하여 국토 분야는 물론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혁신적이고 과감한 정책 조정과 추진 능력으로 다양한 국가적 현안에 기민하게 대처했다는 평가입니다. 최근 부동산 부패 청산이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를 충실히 구현하고 국토부와 LH에 대한 황골 탈퇴 수준의 조직 혁신을 이루어내며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토 균형 발전 등 당면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박준영 현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박 후보자는 해양수산, 물류 분야를 두루고 치며 굵직한 해양수산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과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세심하면서도 강단 있는 업무 처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탁월한 문제 해결력과 업무 추진력, 국제 감각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비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해운산업 재건 등 해양수산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개각은 일선에서 직접 정책을 추진해 오던 전문가들을 각 부처 장관으로 기용을 함으로써 그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개각을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고 또 심기일전하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무총리와 5개 부처 장관에 대한 개각 발표, 청와대 발표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앞서 전해드리지 못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관한 발표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후보자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입니다. 김 후보자는 정치와 사회 현장에서 공존과 상생의 리더십을 실천해온 사선 국회의원 출신의 통합형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도의 극복, 사회개혁, 국민 화합을 위해 헌신해 왔으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국민 여러분들로부터 폭넓은 지지와 신뢰를 받았습니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륜과 식견, 균형감 있는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 대화와 타협을 중시하는 온화하고 합리적인 성품을 가진 분으로 코로나19의 극복, 부동산 부패 청산,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등 지난 선거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전 부처를 아우르는 노련한 국정 운영을 통하여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 네, 청와대 발표 들어보셨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새 총리 후보자에는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이 과기정통부 장관의 후임으로는 임혜숙 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지명이 됐고요. 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임으로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임으로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그리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임으로는 소영욱 국무조정실장, 마지막으로 문성현 해양수산부 장관 후임으로는 박준영 해수부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5개 부처에 대한 개각이 단행이 됐습니다. 윤지영 기자. 자,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가 담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막판까지 경제 전문가나 여성을 이 총리로 발탁하는 것을 고려를 했지만 결국에는 김부겸 전 장관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대구 출신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이낙연 전 총리와 정세균 총리 모두 호남 출신이었는데요. 이 마지막 총리, 사실상 마지막 총리로 영남 출신을 발탁한 건 그만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한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부겸 전 장관은 특히나 민주당 내에서 이 지역 통합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인물이기도 한데요. 지난 대선 당시 대구 유세 장면 한번 보고 오시죠. 언제까지 얼굴도 안 보고 찍어주는 그런 정치, 그런 선거 언제까지 할 겁니까? 도와주에서 무슨 특정 정당에 그 사람들 탓받아 아니라 대한민국 민심과 대구 민심이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보여주이소. 그래야 우리 새끼들이 어디 가서 당당하게 대구 출신하고 이야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부겸 전 장관 지역주의 극복에 앞장서겠다면서요.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의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대구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낙선을 했고 이후에 있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낙선을 이어갔지만 결국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대구 수성갑에 당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결국 화합형 총리를 택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이 포용과 화합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내년 3월에 대선이 있는 만큼 영남권 인사를 총리에 앉혀야만 한다는 여당 내 목소리를 반영을 해서 이번에 김 전 장관을 발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이 총리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해결할 적임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제 잠시 후에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대한 발표도 이제 있을 예정인데 네. 지금 정무수석의 이철희 전 의원 내정된 걸로 거의 다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총리 후보자의 김부겸 전 장관 그리고 국회를 담당하는 이 정무수석의 이철희 전 의원 소위 두 명 다 비문입니다. 이에 담긴 의미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난 4.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국정운영 기조에 대해서 변화를 둬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좀 반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김부겸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발은 한나라당에서 출발했어요. 16대 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민주당 계열 정당으로 들어와서 본인이 쭉 활동을 해왔는데 네. 아주 전통적으로 이제 민주화 운동 세대죠. 그리고 지난 이제 87년부터 시작해서 민주화 운동의 어떤 형님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그동안 친문과는 좀 거리가 있었습니다. 네. 당내에서는 사실상 비주류로 속했고요. 네. 유인태 이런 의원들과 전 사무총장 등과 함께 그런 이제 진영 쪽에 어떤 섰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김부겸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이제 좀 더 통합적인 인사가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 주로 친문 중심의 이제 국정 운영을 해왔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계속 그걸 고집할 경우에는 굉장히 레임덕이 급격히 올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이제 정치력과 돌파력과 또 지역 통합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김부겸 후보자를 지명함으로 해서 나름대로 통합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특히 또 여기에 정무수석도 이철희 전 의원을 아마 내정할 것 같은데 네. 이철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 비례대표로 들어갔지만 본인이 친문들의 어떤 그런 정치에 좀 환멸을 느껴서 정치를 떠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각과 청와대 같은 경우는 전체 국정 운영의 기조를 기존보다는 좀 더 중도적으로 좀 옮겨오는 이런 양상을 비칠 것 같습니다. 물론 당은 아직까지 이제 친문들이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도 되고 했기 때문에 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절하게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중도지대의 어떤 둠으로 해서 나름대로 어떤 레임덕을 막고 좀 통합적인 이미지. 더군다나 지금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네네. 그러므로서 대구에서 승리를 일궈낸 김부겸 의원을 이제 임명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해석됩니다. 자, 그럼 김부겸 후보자 그리고 이철희 정무수석 내정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다시 소환이 돼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어떤 인식을 좀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네, 두 사람의 과거 발언을 먼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김부겸 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살펴볼까요? 지난해 7월이었죠.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SNS를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했다. 그러면서 조국 옹호글을 올리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반면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을 유력 거론되는 이철희 전 의원의 같은 경우는요. 조국 전 장관 사태 당시 정치인 모두는 정치권 전체의 책임이다. 그러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말을 했고요.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론조사 결과 하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지지도인데요. 한번 띄워봐 주세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 평가 추이 지금 35% 이 표로 보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번 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여론조사도 함께 나왔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이 여론조사 지금 띄워지지는 않았지만 여론조사상으로 이번 보궐선거 승패 어떤 결과 때문에 이 승패가 나눠졌을까요? 네, 일단 4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네,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왜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 61%가 민주당이 잘못해서라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 세 번째를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잘해서라는 건 7%에 지금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이 이긴 건 국민의힘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이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걸로 민심을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말 사실 국민의힘한테 상당히 아픈 말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한테 좀 더 뼈아픈 말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째서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잘못했기 때문에 국민의힘을 찍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주어는 민주당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했다면 민주당을 찍을 사람들을 국민의힘으로 뺏겼다라는 이런 얘기가 됐을 거니까 사실 민주당이 이번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어쨌든 정부 여당에 대한 실망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개각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 개각 그리고 민주당에서 새로 꾸려질 이 지도부들, 이 국민의 돌아간 마음들 어떻게 이제 정부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좀 잡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개각을 보면은 총리는 정세균 총리가 뭐 대권에 출마하기 위해서 교체하는 의미가 있었고 장관들은 대부분 이제 오래된 장관들을 교체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장관들 몇면도 이제 개각된 사람들 몇면도 보면 이제 관료 출신이거나 뭐 학자 출신이거나 이게 정치색이 없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 남은 1년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 통합적으로 안정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김부겸 신임 총리 같은 경우도 사실 성향으로 보면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중도 뭐 이런 의미잖아요. 네. 기존의 그 이낙연 총리라든가 정세균 총리의 그 맥락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는 그렇게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임무를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인사들 그러니까 이번 개각의 인사는 그런 점에서 볼 때 크게 기대를 뭐 이렇게 국민의 그 재보궐선거 민심에서 드러난 뭐를 반영했다 민심을 반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애초에 하려던 장관 개각 같은 거를 이번에 같이 그러니까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이제 단행을 한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가장 특징적인 게 김부겸. 근데 김부겸 장관 같은 경우도 기존의 총리들의 기조와 맥락이 같은 맥락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철이 그 정무수석 같은 경우만 조금 이제 색다른 분이잖아요. 네. 앞으로 이제 쓴소리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청와대에서 좀 민심을 좀 가감없이 전달하고 또 당과 그 청와대 간에 있어서 어떤 생산적인 역할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이런 개각도 개각이지만 그래서 뭐 과연 재보궐선거의 민심이 이번 개각에 반영됐을까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는 그냥 분위기 쇄신 차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도 임기 지금 이 앞으로는요 정부와 청와대보다는 무게중심이 정책이라든가 국정 운영을 하는데 당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청와대에서 내는 목소리보다 당 쪽의 목소리가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개각보다는 사실은 여당 지도부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더욱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습니다. 윤호중 친문 강성에 속하는 윤호중 의원과 그다음에 박완주 의원이라고 386 이면서 약간 비문 성향의 의원 두 사람이 경쟁을 벌였는데 윤호중 의원이 방금 전에 당선이 됐어요. 네. 윤호중 의원 같은 경우 벌써부터 어떤 소리를 취임 일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단 없는 개혁을 단행하겠다. 물론 개혁 계속 해야 되는데 재보궐선거의 민심은 개혁도 해야 되지만 개혁보다 중요한 건 민생을 챙겨라였잖아요. 근데 첫 일성이 개혁 쪽에 지금 방점이 찍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좀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다음에 5월 다음 달 2일 날 그 당대표 선거. 지금 나온 사람이 송영길,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식 3명인데 대부분 범친문 계열이라고 보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 뭐 조홍천 의원인가요? 그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인물은 어차피 뭐 새로운 인물이 막 나오겠습니까마는 인물은 그렇다 치더라도 정책이라도 쇄신하고 국정 운영 기조라도 좀 바꿔야 되는데 지금 뭐 일단 윤호중 원내대표의 목소리, 취임 일성도 그렇고 다음에 당대표 되는 사람들도 일단 인물은 그나물의 그 밥인데 과연 어떻게 정책 쇄신, 민심에 반영된 정책 쇄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이 드는 부분입니다. 자, 이 청와대와 더불어서 방금 은영미 위원이 언급했던 민주당 새 지도부도 새 진용을 갖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뚜껑이 바로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였는데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윤호중 의원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윤호중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꽃다발 증정 있겠습니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당을 빨리 보선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일하는 민주당, 유능한 개혁정당으로 함께 가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우리 당이 다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이 될 수 있도록 분골 쇄신하겠습니다.
윤정 기자, 네. 윤호중 원내대표 지금 법사위원장 있잖아요. 네. 뭐 야당 의원들하고 상당히 논쟁도 참 많이 하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 윤호중 의원, 민주당 지금 그 원내대표 경선에서 104표를 얻어서 박완주 의원 65표를 누르면서 결국 원내대표에 당선이 되게 됐는데요. 이 윤호중 의원은 이해찬 대표 체제 사무총장 출신으로 친문 핵심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만큼 이 야당을 향해서는 강성 모드를 보여주기도 했는데 과거 법사위원장 시절 모습 한번 보고 오시죠.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자기 멋대로 이 회의에 들어오겠다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지금 전언이 있거든요. 기다립시다. 기다리면서 전체 일을 합시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퇴를 선포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왜 발언권을 무시하십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독재예요, 이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상 초유의 일들을 서슴지 않으면서 위원회를 못 열어? 시작해 주세요. 시간 넣으라고. 뭐라고요? 시간 넣어요. 시작하라고. 조수진 의원 시간 끝나기 전에 질의하세요. 보세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디다 대고 이것이래? 어디다 대고 그러면은 맨날 욕하십니까? 마이크 잡고. 네, 원내대표 경선이 있기까지 박완주 의원과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내세운 윤호중 의원의 입장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좀 그려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윤 의원은 박 의원과의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그리고 원구성 협상, 협치 문제에 대해서 모두 상반된 시각을 보여왔습니다. 먼저 조국 사태에 대해서는요. 이 대통령의 인사권에 검찰총장이 개입한 부적절한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이 원구성에 대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독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은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재분배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호중 의원은 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 협상 가능성은 닫아놓은 상황이고요. 또 개혁 입법 처리와 협치 문제에 대해서도 윤 의원은 개혁 완수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 의원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개혁이다.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 만큼 이 향후 전국에서도 협치보다는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처리하는 것, 이 부분이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친문으로 꼽히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음 달 2일, 5월 2일 날 당대표 선거가 있는데 나온 후보 3명 모두 범친문으로 묶이는 인사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당 지도부는 친문 일색이 다시 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쇄신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지난 선거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바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제 사죄의 행보를 보였지 않습니까? 네. 불과 이제 며칠 지나서 지금 지도부가 구성된 걸 보면 오히려 더 강화된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윤호중 지금 신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친문 중에 친문으로 알려져 있죠. 네. 사실 뭐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당내에서도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아시겠지만 지난번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사실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많은 법들을 강행 처리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인물이고요. 좀 영상 봤던 뭐 그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데다가 또 지난 유세 과정에서 야당 후보를 또 쓰레기라고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야당이 지금 반발을 산 바 있어요. 네. 이제 그렇다면 아마 여당 의원들의 기조는 그래서 이제 박완주 의원이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했지만 이제 이 윤호중 원내대표가 예전에 사무총장을 했거든요. 지난 총선 때. 네. 실제로 공천 과정들을 다 본인이 관장을 했습니다. 아마 거기에 따라서 이제 많은 의원들이 찬성표를 보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야당도 지금 이제 신임 원내대표를 곧 선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기존보다도 더 강한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우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의회 구조는 물론 선거는 야당이 이겼다고 그러지만 의회 구조는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전히 174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여당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다 표를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처지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강경 모드로 가서 지지층들을 똘똘 뭉친다고 얘기를 하면 과연 이게 당에 도움이 되겠는가, 개선 전략에 도움이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왜 여당이 이렇게 기록적인 참패를 했겠습니까?
결국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통한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들은 전혀 며칠 만에 그냥 다 사그러져 버리고 결국은 강성 지도부를 다시 내세워서 다시 한번 하겠다라 개혁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이것이 아마 야당과의 어떤 충돌은 저는 불가피할 것 같고 지금 곧 선출되는 아마 이제 여당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세 명이 다 인물들이 다 보면 그렇게 어떤 야당과 타협적인 인물들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물론 이제 앞으로 대선 국면이 이제 가면 대선 후보 중심으로 당이 움직여내겠습니다만은 아마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물러나면 상당히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뭔가 좀 더 강하게 어떤 지지층들 위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과연 여당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의 어떤 이런 어떤 이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저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서요, 최근에 일부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문제 어제 저희가 이제 짚어봤는데 김은미 기자, 네. 여기에 지금 다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의 4선, 5선 의원 6명이 나섰습니다. 네, 먼저 4선에 노웅래, 안규백, 정성호 의원, 그리고 5선에 변재일, 이상민, 안민석 의원입니다. 이 6명 의원들의 공통점 모두 비문이라는 건데요. 이 의원들, 이 강성 지지층의 문자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기 생각이랑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에 대해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적대시하는 건 당의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또 최근 권리당원 일동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명서가 도는데 이건 권리당원 명의를 사칭한 걸로 실정법에도 저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응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초선 오적이라고 불리면서 이제 계속 문자 공격, 전화 공격을 받고 있는데 니들 초선 의원의 의견 경청을 하고 이 돌맞을 일이 있다고 한다면 초선 대신 우리 중진 의원들이 맡겠다라고 이 초선 의원들을 보호하기에 나섰습니다. 네, 여기에 초선 의원들 상당히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에 참여하는 의원은요, 79명이나 됩니다. 전체 국회의원 수의 25%가량 정도 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모임의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민주당 의원이 전면에 나섰는데요. 고 의원은 초선 모임 차원의 1차 쇄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고 의원은 재보궐선거에서 민심 이반을 확인했고 차기 대선을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서 토론 내용을 오는 22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고 의원이 콕 집어 쇄신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만큼 조국 전 장관 사태 등 여러 전반적인 이슈들이 현재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조국 전 장관의 개인적인 문제와 검찰개혁의 당위성 필요성은 별개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어서 현재 치열한 토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이 강성 지지층 관련해서 당 외곽에서도 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맛 칼럼니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황교익 씨 이제 자신의 SNS에 여권을 지지하는 이제 여러 많은 글들을 올려서 여권 인사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황교익 씨가 자신의 SNS에 강성 지지층에 대해서 이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이 문재인 대통령의 정신을 철저히 짓밟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예전 선거운동 기간에도 이미 이 강성 지지층의 존재, 문파가 결국 문재인 대통령을 죽일 것이다라는 얘기까지 돌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이고. 선을 넘었다. 당장 해체시켜야 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상당히 발언의 강도가 좀 세군요. 네. 자, 이번에는 여권 내 차기 대권 주자들 행보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이재명 지사 행보가 최근에 보니까 행보가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네, 정확히 엇갈린 행보를 보이는지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백신을 독자 도입하겠다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가능하면 중앙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추가의 백신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앙정부의 접종 계획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 경기도의회에 참석해 발언한 건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백신을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독자 도입 발언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이낙연 전 대표는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고 가겠다며 대통령을 안 하면 안 했지 문 대통령과 차별화는 못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치권에선 두 대권주자의 행보를 놓고 문 대통령과 차별에 나선 것이다. 아니면 친문계 구애에 나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두 대권주자의 행보가 지지 세력 결집 효과에 어떤 영향을 불러올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죽더라도 대통령을 지키겠다. 그런데 이 기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좀 다른 목소리 내면서 비판을 받았잖아요. 입장이 좀 바뀐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전면에 꺼내 들었었는데요. 당시 이낙연 전 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 갈라진 국민을 어떻게 하나로 모을 것인가, 이게 큰 숙제입니다. 그런 큰 틀에서의 저의 고민, 충정의 일부로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국민들이 사면에 공감하지 않는다면 이 사면이 통합의 그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의 뜻을 존중하고요. 대통령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는 매듭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후 민주당 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미 한 차례 역풍을 맞은 터라 이낙연 전 대표 항상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낙연 전 대표가 기댈 곳은 친문 진영밖에 없다며 결국 이재명 지사와 다른 노선을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재명 지사. 이 여권 내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두 명의 행보 어떻게 보세요? 네, 미묘하게 행보가 조금 다르죠. 네. 지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굉장히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재보궐선거 패배의 책임론을 사실 이낙연 지사 쪽으로 돌리는 일부 세력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당원 당규를 고쳐서 후보를 내지 않았느냐. 당대표가 된 이후에 네. 고쳐졌죠. 그러니까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론을 놓고 예를 들면 친문 책임론, 뭐 조국 사태 관련 뭐 책임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특히 이낙연 전 대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벌써 이번 대권 후보에서 이제 탈락한 거 아니냐. 또 다른 제3의 후보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일부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올 초에 아까 이동석 기자가 말했지만 사면론으로 뭔가 차별화를 깨하려고 했다가 지지층이 이탈했거든요. 당내 친문 지지층이 이탈하면서 지지율이 급락해서 사실 뭐 이재명 지사하고 지사보다 한 절반 이하로 떨어졌었죠. 지금도 거의 그 수준인 걸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당내 후보가 돼야 되는데 당내 후보가 되려면 일단 당내 가장 핵심 지지층인 친문 지지층을 업고 가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리 나중에 차별화를 하더라도 지금 차별화를 해서는 아예 후보에서도 탈락하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 없다. 뭐 심정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전략적으로도 차별화할 수 없다. 대통령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이게 이낙연 후보 측의 이제 상황이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지지율로는 여권 내에서는 독보적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낙연 지사보다도 한 2배 가까이 높고 그런데 문제는 그 지지율이 예를 들면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 치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그냥 현상 유지. 그다음에 네, 현상 유지고 뭐 높기는 하죠. 근데 현상 유지라는 거. 그다음에 친문 지지층이 여전히 이 지사를 못 믿어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지금 걸림돌인데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물론 이제 직접적인 책임론에서는 벗어나 있었지만 책임감을 느낀다. 함께 이제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준 뒤에 한 일주일간 지금 SNS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선거 책임 패배와 관련해서 말을 했다 하면 뭐 책임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친문 당원들의 혹시 심기를 건드리면은 그야말로 삐끗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아예 SNS에서 혹시 말 실수할까 봐 일종의 부자 몸조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제 조심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정책 차별화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백신 도입 카드 이게 이제 뭐 이재명 지사가 뭐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발표하는 형식은 아니고 보니까 경기도 의회 내에서 이제 말을 하다가 백신 도입 관련 말을 하다가 나온 말이기는 합니다만 네. 정책 차별화로 이제 방향을 튼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번 정부가 가장 못한 게 지금 민생과 관련해서 백신 도입 차질이잖아요. 그래서 현 정부는 국정 운영에 좀 차질이 있었지만 나는 국정 운영을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자신의 차별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백신 도입 카드를 내미는 또 하나 노림수가 뭐냐면은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같은 경우 당선되자마자 뭐 나름 뭐 부산형, 서울형 방역 사회적 거리 두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름 입장을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야당 쪽에 지자체장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인구로 하면 경기도만한 지자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야당 지자체장들한테 맞서서 우리 경기도도 뭔가 하고 있다라는 목소리를 낸 차원이 있다고 보고 또 문재인 정부와의 또 차별성도 부각시키고 이런 측면 노림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다만 이 백신 도입 카드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칫 문재인 정부 실정을 부각하는 게 되기 때문에 친문 지지층이 좀 싫어하지 않을까 이런 점은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권 행보로서의 측면 그리고 지자체장으로서의 측면 두 가지 측면이 작용을 하겠군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김은미 기자. 네. 이제 총리직에서 내려오는 정세균 총리. 이제 대권 행보 시작하나요? 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여권 대선 주자로는 정세균 총리도 있습니다. 정세균 총리 진즉부터 여의도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제였었죠. 지난 14일에 이 정세균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SK계 정세균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세균계라고 불리는 의원들의 모임인 광화문 포럼이 전문가를 초청해서 2030 청년 유권자 지형을 분석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진즉부터 지금 대선 준비를 계속 해오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건데 오늘 이제 후임으로 김부겸 이 행안부 전 장관이 임명이 된 만큼 이제 본격적으로 정세균 총리, 물론 청문회가 뭐 본격 통과가 돼야 이제 총리 자리를 물려줄 수 있겠습니다만 좀 본격적으로 대선 행보에 뛰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 지금 우리가 이제 대권 주자 얘기하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대권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네. 이 4개 여론조사 업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같은 이제 여론조사긴 합니다. 12일에서 14일 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보시면 이재명 지사가 26%로 1위,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23%,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8%로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예, 지금 보면 이재명 지사, 윤석열 전 총장 지금 3%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이게 뭐 오차범위 내의 차이인 만큼 뭐 누가 앞선다, 뒤선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인 건데 이낙연 전 대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심지어 이제 오늘 보면 8% 한 자릿수인데 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건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이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추이를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은 좀 급등락이 좀 심하긴 하지만 다시 좀 오르고 있고 이 윤 전 총장에 비하면 이재명 지사는 급등락은 있지만 좀 무난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단행된 개각 그리고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윤지영 기자, 먼저요. 지금 김어준 씨의 출연료 회당 뭐 2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김어준 씨 출연료 문제가 처음으로 불거진 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요. TBS 뉴스공장 사회자 출연료가 하루에 200만 원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라면서 이의가 있으면 자료로 반박하라라고 했는데요.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주 5회 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김어준 씨가 가져가는 수익이 한 달에 일주일에 1,000만 원, 1년에 5억 원가량이라는 이 계산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 문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심각하게 불거지지는 않았었는데 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회당 출연료가 200만 원은 맞아요? 현재까지 그렇게 추정은 되고 있습니다. 추정이 되는 네, 거예요? 국민의힘은 김어준 씨가 박원순 전 시장 임기 동안에만 23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수령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 TBS 출연료 상한액이 회당 100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00만 원을 줄 수가 없는 거죠. 출연료 그러네요. 지급 기준에 따르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TBS가 출연료 지급 기준을 어기면서 이 김어준 씨에게 출연료를 과다 지급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TBS는 구체적인 출연료에 대해서는 민감한 개인 소득 정보이기 때문에 주체 동의 없이는 공개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만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방침에 따라서 상한액을 초과해서도 제작비를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지급 규정을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TBS의 반박 과정에서 내놓은 이야기가 또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길래 그래요? 네, TBS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뉴스공장의 연간 수익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뉴스공장의 연간 수익이 70억 원가량입니다. 네. 이 수익의 10%라고 한다면 7억 원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 김 씨가 연간 수억 원을 지급받는 건 맞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TBS는 김어준 씨의 출연료가 아니라 뉴스공장의 제작비가 10%에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수정을 해서 발표를 하는 이런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당사자 김어준 씨는 뭐라 그래요? 네, 어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시죠.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어요. 이런 기사는 1원이라도 뭘 확인하고 쓰셔야 되는 거고, 제가 공직자도 아니고 선을 그냥 막 넘어가시는데. 네, 들으신 것처럼 김어준 씨는 세금 탈루 의혹에만 반박을 했을 뿐 출연료가 얼마인지 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곡동 취재, LCT 취재 같은 거 하시길 부탁드리고, 공직자도 아닌데 제가 개인 계좌를 들 줍니까? 자, 오버들 하지 맙시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이 김어준 씨에게 갑자기 개그맨 유재석 씨가 또 등장하더라고요. 네, 이 김필성 변호사의 발언 때문입니다. 김 변호사는요, 이 김어준이 그 정도 출연료 받는 게 시끄러운 이유를 모르겠다. 예능 1위 유재석이 한 달에 얼마를 벌까요? 라고 올린 겁니다. 그러자요, 여기에 대해서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 전략실장이요, 조목조목 김어준과 유재석의 차이점 5가지를 분석을 하고 나섰습니다. 또 분석까지 나왔어요? 네, 구체적인 차이로는 뭐 정치적인 성향이랄지 계약서 작성 유무, 출연료 원천 등을 꼽았는데 아무래도 가장 눈길이 가는 건 유재석은 수염을 깎지만 김어준은 수염을 기른다,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그래요? 이 김 실장은 이렇게 차이점을 올리면서 공정해야 할 정치 뉴스의 진행자가 편파적인 방송을 진행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규정도 어기고 상한선도 어기고 고액의 출연료를 받는다라면서요. 이 유재석과 비교를 해서 옹호를 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노영희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 김어준 씨의 출연료 논란에 대해서 방송이든 회사든 수익을 내주는 사람에게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 건 당연하지 않나. TBS 출연료 지급의 상한선이 100만 원이라면 이건 고치면 된다. 이게 다른 방송에 비해서 오히려 턱없이 낮은 금액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계약서 관련 언급도 나왔는데 보니까 이 계약도 서면이 아니라 뭐 구두 계약이다 뭐 이런 논란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TBS가 서울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그만큼 좀 논란 해소를 위해서라도 이 출연료 부분은 좀 공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네요. 네. 자,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 발효유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남양유업 발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을 했고 한국거래소는 주가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관련 리포트 먼저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한 대형마트입니다.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단 말에 소비자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보다 물량은 한 2배로 들어왔고 일주일에 지금 50개 팔던 게 어저께 하루 만에 거의 다 나갔으니까. 코로나19에 효과적이라는 그런 식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아이러니했었고, 그리고 또 주최 측이 남양이었다는 게 바로 나왔잖아요. 모두 지난 13일 남양유업 측의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비드-19에 대해서도 근 80%의 인액티베이션 효과를 보았습니다. 불가리스 제품에 어떻게 해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연구하고 식약처는 이를 단순 학술 목적이 아닌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로 보고 오늘 남양유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법상 식품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해 살 수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돼 있는데 여기에 저촉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한국거래소도 남양유업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남양유업 측이 제품 효능을 과장해 부정거래를 유발했는지와 발표 전 임직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별다른 호재가 없는데도 발표 나흘 전부터 남양 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발표 후 이틀간 남양유업 주식을 무려 61억 원어치나 사들인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8억 6천만 원 순매도에 나서는 등 극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혐의가 확인되면 금융당국에 정식으로 통보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이 섣부른 효능 발표로 결국 식약처 고발까지 당한 남양유업. 여기에 주가 조작 여부까지 점검을 받습니다. 이동석 기자, 네. 최근 보니까 남양유업 주가 크게 출렁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파도가 따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들의 손해가 그야말로 엄청나다고 합니다. 손해 금액만 60억 원이 넘는다는 보도가 현재 잇따르고 있거든요. 남양유업 주가 흐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요.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파도 같다고 했는데 정말 최고가가 그제 48만 9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이틀이 지난 오늘 보시면 33만 원대에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틀 만에 15만 원이 빠진 겁니다. 주가는 이처럼 쭉 빠졌지만 좀 놀라운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바로 불가리스의 판매 행진이 돌풍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그제 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는요. 불가리스 품절이라는 문구가 상점에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네, 잠깐 속보를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조금 전에 개각 발표와 더불어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발표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철희 전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에는 박경미 현 교육비서관이 임명이 됐고요. 방역기획관에 김호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번 발표를 두고서 남양유업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남양유업 직원들 익명 게시판 블라인드에 이제 각종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면 자주 섞인 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남양유업 직원이 올린 글인데 미안한데 우리도 어이가 없어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댓글로 또 다른 남양유업 직원이 저 발표하면서 무슨 생각이었을까라고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니까 또 밑에 또 다른 직원. 처음부터 이런 사태를 예견을 했었다라고 또 글을 올렸는데요. 네. 그 아래 사실 경쟁사인 메일유업 직원이 단 댓글이 사실 더 가관이긴 합니다. 형, 직원이 무슨 죄야. 근데 저것 때문에 나는 발효유 판매량 증감 회사에 보고하는데 나도 현타가 왔어. 그러니까 현실 자각 타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걸 보고까지 하니까 이게 나 뭐 하는 거지 싶었다는 얘기인 건데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나도 내가 백신 개발 회사에 다닐 줄 몰랐다라는 글을 올린 남양유업 직원도 있습니다. 아, 내가 유제품 회사가 아니고 지금 백신 개발 회사에 다닐 줄 몰랐다. 네. 이런 비판도 나오는군요. 이동석 기자, 그러면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해서 남양유업이 입장을 발표한 게 있나요? 네, 일단 남양유업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된 점에 대해서 사과에 나선 건데요. 그럼에도 100%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발표 과정에서 세포 실험 단계에서의 결과임을 설명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남양유업 측은 세포 실험 단계를 성과를 토대로 효능과 가치를 확인해 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된 연구를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일단 식약처의 고발에 한껏 낮춘 모양새를 가졌는데요. 자칫 회사 이미지 타격을 위해 결과를 반드시 입증하겠다. 이런 주장을 내놓은 셈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결국에는 국민 혼란만 야기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이번 논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요구르트가 어떻게 이게 지금 이 코로나를 지금 극복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다른 회사 제품들도 뭐 비슷한 결과일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 제품에 뭔가 특별한 그 성분이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근데 저는 이게 참 의심스럽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백신 같은 경우도 보면 1상, 2상, 3상이라는 인체 시험을 통해서 결국 백신이라는 하나의 결과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과정을 좀 많은 돈을 들여서 이제 우리가 개발하는데 아니 지금 이거는 사실은 이 본인들 뭐 연구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지금 사람에 대한 인체에 대한 실험들 전혀 거치지 않는 거거든요. 문제는 이게 바로 국민들 소비 심리와 함께 또 하나는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좀 전에 우리가 이동숙 기자에서 설명을 봤지만 주가가 지금 10만 원 이상 폭등을 했지 않습니까? 만약 이거를 누가 의도적으로 노렸다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양유업이 예전에 갑질 문제 때문에도 여러 가지 물의를 빚어섰는데 이런 어떤 정말 국민 건강을 다루는 기업에서 어떻게 지금 코로나19가 함부로 지금 여기 효능이 있다 없다? 지금 그동안 보면 우리가 식약청이나 질병청에서 뭐가 코로나에 좋다 이런 가짜 뉴스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그 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버리면 저도 진짜 그날 이 발표 듣고 빨리 가서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바로 이거 식약청과 이런 데서 지금 이야기 나왔었는데 정말 저는 이거는 책임을 지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뭔가 물론 과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있더라도 이게 국민들한테 발표가 되고 이게 될 때는 이게 상당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또 이게 소비 심리와 또 주가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책임은 남양유업에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당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는 엄중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이번 논란에 대해서 남양유업 측이 사과했습니다. 세포에 대한 실험만으로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는데도 혼란을 줬다고도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혼란을 주고 논란이 될 거란 건 왜 예상하지 못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집니다. 이재용 부회장 퇴원, 기장군수, 이재용 사면 왜? 구속수감 도중에 맹장염이라고 하죠. 급성 충수염으로 외부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얘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수술 받은 게 근 한 달이 다 돼가는데 키워드 보니까 뭐 퇴원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제 퇴원을 한 거예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퇴원을 했습니다. 일단 지난달 19일이었죠.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진행하면서 대장 일부를 절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수술 후 고열과 복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간 동안 무려 7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이 퇴원하면서 한 말, 바로 폐를 끼치지 않고 싶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폐를 끼치지 않고 싶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맹장 수술을 했거든요. 맹장 수술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정도면 퇴원을 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네, 일반적인 충수염 수술의 경우 빠르면 일주일 안에 퇴원 조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충수가 터져 복막염으로까지 번진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 때문에 즉 충수가 터질 경우 한 달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퇴원을 했다 이렇게 밝힌 상태거든요. 이 부회장에 대한 공판, 그러니까 지난달에 열릴 공판은 건강상 이유로 지난달 25일 한 차례 연기가 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오는 22일이죠. 정상적으로 재판이 열릴 것이라면서 이 부회장의 참석 여부가 현재 최대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미 기자, 부산 기장군수가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호소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이 기장군수가 이재명 부회장을 사면시켜달라라고 호소문을 보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요? 네, 근데 왜 부산의 기장군수가 굳이 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이렇게까지 호소문까지 올리면서 촉구하고 나선 건지 궁금해서 직접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죄를 받던 장수들도 전장에 나가 목숨을 걸고 또 공을 세움으로써 죄의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전쟁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참전시켜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실 것을 제가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예, 지난 2월 1일에도 제가 보냈죠. 관계 부처에 그 내용을 전달해 드렸다는 내용이 어떤 청와대의 어떤 답신을 받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의 진정성을 담아서 대통령님께 사면을 호소하는 상소문을 계속 제가 발송할 계획입니다. 삼성이라는 어떤 대기업의 총수가 지금 저렇게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누가 과감하게 그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절박한 분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대통령님께 또 이렇게 또 간곡히 또 업소를 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기장군의 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삼성이 이제 세계적으로 반도체 회사로서 1위, 2위를 다툴 만큼 굉장히 큰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삼성이나 뭐 다른 등등을 비롯해서 어쨌거나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려면 이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긴급한 결정, 상당히 중요한 결정인데 총수가 안에 지금 구속돼 있는 상황이면 과연 이런 걸 결정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돼 있어서 지금 기장군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 기장군수 아까 들으신 것처럼 이번 호소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두 번째인데 네. 만약에 이번 호소문에서도 어쨌거나 사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물으니 앞으로도 그렇다면 진정성을 담아서 계속해서 호소문을 보낼 생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최근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반도체를 강조하고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경제 관련 회의에서 반도체 공급망 우위를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장군수도 그렇고 재계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이재용 부회장 사면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면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1월 18일이에요. 그럼 네.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났는데 뭐 또 사면론 이럴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최종 그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기 전에 한 1년 가까이 일단 구속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치면 한 1년 3개월 뭐 이렇게 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년 6개월 중에 한 절반은 좀 했다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뭐 벌써 사면론이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그 사면론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 기장군수의 얘기로도 뭐 대충 들으셨겠지만 지금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과 지금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 패권 경쟁 말고도 그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에서 서로 주도권을 쥐겠다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미국 내에 반도체나 뭐 차량 관련 글로벌 기업들을 모아놓고 주재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그때 뭐 인텔이나 이런 기업들 많이 있었는데 포드나 뭐 근데 삼성전자가 미국에 진출해 있으니까 삼성전자까지도 불러 모았거든요. 그래놓고 사실상 대규모 미국에 투자를 하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중 간에 이제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을 놓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 사실 선두권을 달리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미중 패권 경쟁은 그거고 우리나라도 뒤처지지 않게 지금 주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총수가 지금 구속 수감돼 있으니 대규 오너만이 결정할 수 있는 대규모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사면론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뭐 기장군수도 그렇지만 뭐 경총회장이라든가 네. 재계에서도 이제 사면론을 건의하겠다 이런 입장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전직 그 대통령들 사면 논의를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예. 꺼냈다가 여당 지지층의 반발로 사실은 좀 또 수면 아래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사면을 한다면 이런 전직 대통령들과 맞물려서 전직 대통령의 요구로 뇌물을 준 경영인, 기업인들에 대해서 사면도 함께 검토가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지금도 지금일 거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대선 국면에서 사면 논의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중요해요. 뭐 대통령의 사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결단도 있지만 분위기가 무르익는 게 중요한데 이런 경제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 외에 네.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단은 이재용 부회장 측면에서도 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착착하면서 국민 여론이 그 사면을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악화된 경제 상황, 여기에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전쟁, 그래서 나오는 이 부회장 사면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지 이 부분도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금태섭 만난 김종인, 밀당하는 이유는 자, 정치권, 야권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신당 창당을 선언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을 나온 뒤에 제3지대 얘기를 계속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두 사람이 오늘 오전 회동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두 사람 회동 시간이 그리 꽤 길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아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랑 금태섭 전 의원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나서 조찬을 같이 했습니다. 약 한 1시간 정도 식사랑 이제 얘기를 같이 했는데 사실 모두의 관심은 그래서 신당 창당 얘기를 했느냐에 지금 쏠려 있죠. 그래서 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금태섭 전 의원한테 취재진이 직접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오늘 저 개인적인 모임이라서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고 또 좋은 말씀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 얘기 중에서 혹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자, 이야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새로운 감사합니다. 창당 관련 얘기도 좀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만난 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김종인 대표님하고 위원장님하고 만난 거니까 어떤 얘기 나눴는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라서. 제 입장에서는 제 계획도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좋은 말씀도 듣고 그렇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개인적으로 나눈 대화라서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금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어떤 것인지? 자, 그건 나중에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제가 여기서 제 계획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 거는 차근차근히 다음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금태섭 전 의원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네요. 예, 취재진이 지금 신당 창당 얘기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 말씀을 드렸고 또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다. 내용에 대해선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기자들이 듣기에는 이 말이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로 확인이 됐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보통 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할 텐데 차마 거짓말은 못하겠고 확인할 수 없다, 죄송하다, 말을 아낀다는 걸로 지금 저희는 기자들은 보통 통상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네, 상식적으로 사실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이랑 금태섭 전 의원이 굳이 재보선 끝나고 지금 이 시기에 만나서 아침 식사를 이른 아침에 나와서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신당 창당 얘기 안 하고 잡담을 했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자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금태섭 전 의원이 아니라 김종인 전 위원장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김 전 위원장이 굳이 먼저 연락을 해갖고 잡담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 특히 이 김 전 위원장이 며칠 전에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호평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안 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태섭 전 의원이 만드는 신당에 갈 수도 있다라고 가능성을 언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금태섭 전 의원은 말을 아끼고 그럼 상대편 김종인 전 위원장은 어떤 얘기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이제 오늘 조찬이 끝난 다음에 한번 김종인 전 위원장한테도 물어봤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잡담만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금 전 의원이 이제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상당히 많이 열심히 도와줘서 내가 그게 참 고마워서 밥 한번 먹자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신당 창당 합니까?라고 또 기자가 물었더니 내가 뭐 하려고 정당을 새로 만드냐. 사람이 정당을 만들 땐 특별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사실 1시간이면 신당 창당이나 깊숙한 정치 현안 얘기를 하기에는 좀 짧은 시간이긴 해요. 그러면 그렇죠. 오늘 만남을 그냥 교감 정도로만 봐야 할까요? 어떨까요? 이 만남 자체가 하나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마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사실은 이 퇴임 이후에 거의 하루에 한 차례씩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렇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으로는 윤석열 총장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수라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 지금 이제 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 짜여질 어떤 야권의 구도, 즉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대권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야권의 구도를 자기가 중심적으로 짜나가겠다는 아마 저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보여집니다. 즉 뭐냐면 제3지대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제2지대는 국민의힘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국민의힘 자체가 2지대가 안 되는 거죠. 즉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이 어떤 범야권 틀 자체가 2지대가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3지대는 그렇죠. 없다는 그래서 제3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2지대를 내가 그냥 다 어떤 면에서 보면
평정하겠다는 그런 의미 같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금태섭 전 의원과 옆에 있는 뭐 지금 이제 진중권 교수라든지 서민 교수라든지 이분들과 함께 엮어낼 수 있는 하나의 움직임. 이것도 어떤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함께 가져가겠다는 뜻 같아요. 이제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계에 입문을 할 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두고 아마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김종인 위원장 쪽으로 움직여낸다고 하면 네. 그 중심으로 하는 아마 제2지대를 창설해왔던 그런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이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야당에서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금 국민의힘 간의 어떤 지금 통합 움직임이 네. 조금씩 삐걱거리는 이유도 뭐냐 하면 이는 판 전체가 지금 상당히 바뀌고 유동성이 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만이 지금 뭔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제2지대의 튼튼한 뿌리를 박는다라고 누구도 상정을 못하는 겁니다. 즉 국민의힘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 전 총장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 본격적인 정치 활동을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누구와 손을 잡고 하냐에 따라서 야권도 그 중심으로 움직여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종인 위원장은 그 포석을 하나하나씩 깔아두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김종인 전 위원장 행보를 가장 주시하는 거 아마 국민의힘이 아닐까 싶은데요. 윤지영 기자, 네. 주호영 원내대표가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하는 이런 발언들 두고서 귀신 얘기를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을 안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호영 이 당대표 권한대행은 내일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단기적인 전망을 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거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발언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당 쪽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는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내일의 일을 말하면 귀신이 웃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상황들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입당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미리 단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선 국면에서 제3지대가 성공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네. 야권을 통합해서 단일 후보를 만들어서 정권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 국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정들을 윤 전 총장이 잘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종인 전 위원장을 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판이 현재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후보군들을 중심으로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홍문표 의원은 오늘 김종인, 금태섭 의원의 두 사람의 만남에 대해서 한국 정치의 불행할 만남이었다. 그러면서 고언이란 이름 안에 훈수 정치는 그만하고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다소 거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이죠. 조경태 의원은 김종인 전 위원장은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당대회 일정을 잡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떠났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야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킬지 이 부분도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